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의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7강이죠. 지난 시간까지 일단 고려의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배층의 변천 과정 꼭 기억하라고 제가 복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잘 기억하면 나머지 경제하고 경제생활 요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치를 잘 정리하면 경제하고 사회는 문화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경제하고 사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쪽부터 경제 사회가 나와 있는데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53쪽에 농업 장려합니다. 당연히 고려건 조선이건 농업국가고 대부분의 평민은 농민이 많기 때문에 농업을 장려해서 쭉쭉쭉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농번기에 자벽 동원 금지 무슨 뜻이겠어요? 농사일 한참 바쁜데 국가에서 백성들 불러다가 일 안 시킨다고요. 자, 자연재해 생기면 세금 깎아주고 높은 이자 안 하고. 자, 의창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봄에 곡식 구워 주었다가 가을에 갚는 거죠. 이게 고구려에도 있었고요. 진대법이라고. 고려에는 의창, 나중에 흑창으로 바뀝니다만 조선에는 또 한곡이라고 있었고요. 자, 고려는 농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수공업 그렇게 크게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상업과 수공업이 많이 발달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고려는 농업 중심의 국가라는 거 보면 됩니다. 자, 토지 제도는 한번 봐야 되겠죠. 태조 때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태조 때 역분전, 태조가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신하들에게 역분전이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54쪽 넘겨보면 고려에 무슨 토지 제도가 있어요? 전시과가 있습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전시과는 고려에서 관리들에게 주었던 토지 제도다. 전시, 전지, 시지를 합쳐서 전시과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지는 뭐고 시지는 뭐냐? 거기 나와 있죠. 관리들에게 공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전지와, 전지는 관리가 그 백성들에게 공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고, 당시는 땔감이 중요했으니까 시지라 그래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고려의 관리는 18등급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표에 전시과 토지 X지구 이것까지는 볼 거 없고 중간에 역분전 아까 태조 왕건이 줬다 그랬고요. 근데 전시과가 3번 바뀌네요. 시정, 개정, 경정. 처음 시자를 써서 시정전시과, 고칠 개자를 써서 개정전시과, 다시 경자를 써서 경전전시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시정전시과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으로 바뀌었겠죠. 당연하죠. 문제 안 생기면 시정에서 개정으로 안 바뀌었겠죠. 근데 개정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정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시정의 문제점 볼까요? 시정과 개정은 지급 대상이 똑같은데 기준이, 관등은 똑같은데 공로는 인품이에요. 인품이 뭐예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의 싸가지입니다. 뭐예요? 됨됨이라고요. 근데 그 됨됨이는 문제가 뭐예요? 됨됨이를 평가하는 뭐가 없다? 객관적 기준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시정전시과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몇 등급이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에다가 인품까지 고려하는데 그 인품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은 18관등에다가 인품을 뺐습니다. 근데 개정은 또 뭐가 생기냐? 지급 대상이 전현직 관리예요. 전직하고 현직에게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경자를 써서 경정으로 가는데 경정전시과로 갈 때는 뭘 뺐습니까? 전직관리에게 뺐습니다. 토지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전직관리, 퇴직관리 다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55쪽에 보면 그 많은 전시과, 근데 너무 많죠, 땅이. 딴 건 모르더라도 앞에 했습니다. 공음전 꼭 기억하세요. 공음전 플러스 음서 이러면 누가 나온다? 문벌기종 나온다 그랬는데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줬던 건데 공음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동그라미 칠까요? 세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전시과의 토지는요,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무원에게 한 달에 며칠씩 날짜 정해서 월급을 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전시과에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관직에서 그만둘 때까지
한마디로 농산물을 주는 건데 관리가 돼서 그 지방의 농산물을 걷어서 네가 가져라 이런 수조권이라는 농산물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관직에서 그만두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공음전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유일하게 뭐가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하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음서 아버지 백과 이거를 두 개 갖고 있으면 아주 그냥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 한인전은 6급 이하, 군인전은 당연히 군인에게 좋겠고요. 구분전은 하급관료, 공회전은 중앙 및 지방 관청, 한마디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 중앙행정부 이런 데 줬던 거고, 내장전, 사원전은 절, 몇 가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 자, 수치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치는 백성이 국가에게 세금 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고지서 쪼르륵 날라오거든요. 무슨 세금, 무슨 세금. 그럼 내면 되는 건데, 당신은 세 가지가 있는 조세, 공납, 역. 일단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조세는 토지에 내는 겁니다. 농경지예요. 기본적으로 세조 때부터 그 태조 왕건 때부터 여기 뭐 민전, 공전, 사전 필요 없고요. 조세율이 포인트입니다. 민전이 포인트네요. 수확량이 얼마? 10분의 1 내면 돼요. 10% 딱. 10가마 나면 1가마, 20가마 나면 2가마 내면 됩니다. 이게 조세입니다. 그래서 조운, 조세를 운반한다. 조세 창고에서 개경의 좌창, 우창에 보관을 했던 거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세는 기준이 뭐라고요? 땅에 걷는 거. 토지요. 근데 토지라고 설명드리면 모든 땅에 다 걷는 게 아니라 농경지에만 걷습니다. 두 번째, 곡물. 호구를 기준으로 호구 바꿔볼까요?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포나 토산물이니까 그 지방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보다 부담이 컸다. 그럼 쉽게 해서 조세와 공납을 섞어볼까요? 제가 고려시대 농민이에요. 근데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예를 들어 땅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짓는 농민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요? 조세는 기준이 농경지에다 내는 거니까. 근데 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럼 곡물 내요, 안 내요? 내죠. 기준이 각 가정마다 내는 거니까. 요거고요. 역, 16부터 60세의 양인 남자가 군대 가는 군역과 요역은 나라에 공사했을 때 가서 일하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수치제도는 통일신라 때 안 보고 넘어갔는데 단순해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다 똑같습니다. 조세, 공납, 역. 토지, 집집마다 16부터 60. 조세, 공납, 역. 똑같은데 조선 후기에 가면 약간 바뀌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정리해보면 고려 경제 요게 포인트예요. 관리에게 줬던 땅이 뭐라고요? 전지, 시지, 전식과 그 다음에 조세공납역 세 가지 수치제도가 있고 56종 넘겨보면 농업 발달을 위해서 자, 수리시설, 물이죠. 농기구 개량하고 소를 이용한 심경, 우경이라고 또 부릅니다. 우경이요. 그 다음에 거름주는 시비법.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시비법은 여러분들 화학비료를 주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당신은 우리가 인분, 똥이요, 똥. 사람의 똥이라든가 가축의 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았다가 농사 진 다음에 한번 뿌려주면 다음에 농사가 잘. 지금 뭐 화학비료 뿌리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비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시비법으로 휴경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휴경지가 감소하는 거지 휴경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휴경지가 없어지는 건 조선 가서 없어져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2년 3작 윤작법. 고려 때입니다, 지금. 그러면 1년 2작은 아직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모내기법, 이양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고려 말에 남부지방에만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 건 조선시대 넘어가서고요. 자, 문익점 기억하셔야 되죠. 목화시 들어오면서 목화재배고요. 그럼 이게 문익점이 들어오면 전국에 동시에 쫙 퍼집니까? 야, 문익점이라는 애가 목화시 갖고 들어왔대. 야, 우리 옷 엄청 좋아지겠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문익점이 갖고 들어온 건 고려 말입니다만 전국으로 퍼지면서 백성들의 의생활, 옷생활이 편해지는 건 조선시대고요. 자, 이암의 농사직료, 농상집요, 농사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수공업. 고려의 수공업은 그렇게 많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수공업과 상업이 나와 있는데 56, 57쪽에 기본적으로 고려는 어땠다고요? 무슨 국가다? 농업 국가입니다.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할래야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관청수공업 있고 중요한 건 소수공업. 소가 뭐냐? 앞에 배웠습니다.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향부곡소요. 그러면서 소가 나라에 필요한 어떤 물건을 만드는 향부곡소의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그래서 무슨 소로 끝나면 특수행정구역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무신이 권력 잡았을 때 망이 망소이에 난 공주 명학소라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57쪽에 상업, 도시라고 해도 대도시 근처에서 상업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경시서, 여기 보면 관영삼정 관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도, 요 정도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고려 때나 조선 초까지는 대부분 경제가 자급자족 경제예요. 자급자족이요. 무슨 뜻이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만들어 먹거나 만들어 입는다고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 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시장에 가서 돈 쓸 일이 별로 없다고요.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만들어 입으니까. 그러니까 화폐도 유통이 잘 안 되고 상업도 그렇게 많이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방 관청 근처, 항구 근처, 그리고 상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업 발달은 큰 제목만 보시면 되고, 고려 때 상업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58쪽 요것만 보세요. 58쪽에 넘어가 봤더니 고려 시대 때는 국가가 화폐를 발행했다. 무슨 화폐 많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화폐 하이라이트는 조선 후기의 상평통보,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고려 때는 이겁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백성들의 상공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켰는데, 반가로 3번에 낮은 화폐 이용률. 왜요? 상업 발달 후에도 여전히 자급자족적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민은, 이거니까 여러분 화폐가 언제 필요해요? 돈이? 물건 살 때. 그럼 바꿔보세요. 나라에서는 화폐를 유통시켰는데 백성들이 화폐를 많이 안 썼다. 물건 살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급자족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시장에 갈까 말까라고요. 시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시장 가는 것 때문에 일부러 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 구조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화폐 사용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어쩌다 한 번 시장 갈 때는 돈보다는 그냥 쌀이 장땡이에요. 쌀 가져가면 다 물물교환 되니까요. 자, 고려 국제무역항 병난도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자, 통일신라 국제무역항이 어디였어요? 울산항이었죠. 통일신라 울산항, 고려는 병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송무역이 있고, 거란 여진과의 무역이 있고, 일본과의 무역이 있는데, 송나라하고 무역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봐야 되죠.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이겠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고려까지 와서 무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코리아란 이름이 요때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요. 자, 59쪽에 이제 고려의 신분구조. 이것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딱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치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크게 볼까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의 신분구조는 1번에 귀족, 60쪽에 중류, 3번에 양민, 4번에 천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신분 계층인데, 일단 귀족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지배층의 변천 과정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됐었죠?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4개 층이 신분적으로 귀족이었다. 그 다음에 각종 특권, 정치적, 경제적인데 음서공음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음서 압박 빼,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 2개 기억하시고요. 자, 문벌귀족 신진관리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귀족층의 변화는 밑에 봤던 거죠. 문벌귀족. 호족은 태조왕건 본인도 호족 출신이니까 문벌귀족이 음서와 공음전, 무신정변으로 권력 잡았으며 권문세족 친원파였죠. 넘기면 마지막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얘네들이 방금 봤었던 얘네들이 주로 고려의 과거에서 문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중류가 있네요. 중간 계층입니다.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 중간 계층인데 말단 행정구역이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얘네들 최고의 직업이에요. 통역관, 의관, 공무원,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귀족이 최고기 때문에 중류층은 상대적으로 멸시를 받았고요. 자, 양민은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일반 평민, 양민을 뭐라고 부른다? 백정,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백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정은 아마 도축업자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도축업자. 근데 도축업자, 돼지나 소를 잡아서 동물의 피를 손에 묻힌다 그래서 멸시받았던 직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 백정입니다. 완전 대박 다릅니다.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은 꼭 구분하셔야 돼요. 고려 백정은 일반 평민이고요. 그냥 일반 다 평민을 백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조선 백정은 도축업자로서 멸시받았던 직업이다 해서 답지에 백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려 백정과 조선 백정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려 백정은 양민 대다수고 민전 경작하거나 남이 토지 경작하는 거고요. 과거 응시 자격이 있어요. 우리 앞에 과거 봤습니다. 과거는 여러분들 고려건 조선이건 노비 아니면 다 볼 수 있다. 노비 아니면 싹 다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민에게 자격은 주어졌습니다만 양민이 일반 고려시대 백정, 일반 평민이 과거를 보기도 힘들고 어쩌다가 100명 중에 한두 명 본다손 치더라도 장원급제하기는 더욱더 힘들죠. 자, 상고업자 있었고 특수집단민 요거 봐야 됩니다. 향부곡소 계속 나오잖아요. 향부곡소, 향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자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분계층은 뭐라는 거예요? 양민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천대를 받았다. 또 정리할까요? 과거시험 자격도 없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무신이 집권했을 때 봉기를 일으켰다 그랬고요. 자, 천민, 대다수의 노비입니다. 노비의 특징,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매, 사고 팔 수 있고요. 증여, 상속,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노비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노비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입니다. 재산.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이걸 우리가 일천즉천. 한 번 천하면 즉시 천하다.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입니다. 조선시대 바뀌기 전까지. 근데 노비가 여러분들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네요. 공노비도 관청에 들어가 있는 입영노비와 바깥에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고요. 사노비 위주로 보겠습니다. 61쪽에 사노비, 솔거노비와 외거노비. 솔거 노비인데 여러분들 내가 노비를 100명 데리고 있어. 100명을 내가 다 우리 집안에서 데리고 살긴 힘들잖아요. 솔거노비는 내가 데리고 사는 노비, 외거노비는 집 밖에 따로 사는 노비입니다. 근데 집 밖에 따로 살면 내 노비인데 나한테 뭘 내야 된다? 몸값을 내야 돼요. 외거노비 볼까요? 주인집에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농업에 종사해서 수확량이나 노동력을 주인에게 제공하고 신분제약은 있었으나 재산 보유가 가능했다. 외거노비는 여러분들 내 노비인데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뭘 내야 된다고요? 몸값을 내야 돼요. 몸값을 우리가 신공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안 적혀 있으니까 신공 보면 되고요. 자, 신분 간의 이동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통일신라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당연히 또 고려보다는 조선이 자유로운 겁니다. 자, 61쪽 밑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생활 모습, 사회정책, 농민을 보호합니다. 고구려 진대법 뭡니까? 봄에 곡식 구워줬다 가을에 감는 건데 이게 고려에는 의창이 있었고요. 상평창은 물가 조절하는 기구. 앞에 나머지는 봤던 거고요. 자, 기타 정책도 62쪽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되고, 자, 62쪽에 형벌과 법률, 당나라와 송나라의 법률을 많이 참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습법으로 처리했다. 많이 중요한 거 없습니다. 풍속 볼까요? 풍속도 뭐 상례, 제례, 이건 뭐 장례식과 제사 같은 거고요. 연등의 팔관에는 우리 태조왕건이 그렇게 강조해서던 뭡니까? 불교 행사고요. 명절도 이건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여러분 일단 설날하고 추석 때는 뭐 하는지 아실 테고 단오, 씨름, 격구, 그네뛰기 같은 거 요 정도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63쪽에 보면 농민의 공동 조직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할까요? 향도. 향도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매향 활동이라 그래서 향나무를 땅속에 묻는 활동을 매향 활동. 이거 왜 묻냐? 이건 불교의 행사의 일환인데요. 나라의 위기라든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향나무를 땅속에 묻음으로써 마을의 평안,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불교 조직과 합쳐지면서 나중에 대표적인 향도라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생활, 그 마을에 무슨 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위기가 생기면 서로 힘을 합쳐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향도라는 활동이 있어요. 자, 고려 사회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63쪽 5번의 여성의 지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하면 우리나라는 가부장제적인 권위에 의해서 남성 위주, 아빠 위주의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 동등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은 언제? 조선 중기 이후 넘어가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반가로 2번이요. 남성과 대등한 위치입니다.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문제하고 지문 가려놓고 답지만 봐도 돼요. 왜요? 답지가 4개인데 3개는 여성의 지위가 높고 하나는 낮아. 낮은 거 고르면 되고요. 반대로 3개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하나는 높아. 높은 거 고르면 돼요. 실제로 조선 중기부터는 여성의 지위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고려 때까지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남성과 대등합니다. 보세요. 여성이 호주, 집안의 가장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재산 권리 있으며 유산 받을 때도 상속가 차별 대우 안 받고요. 딸도 호적에 올라가고 여성 재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조선 중기 이후에요. 여성 호주 못 되고 남성만 되고 재산 권리에서 무조건 큰아들 위주, 딸은 절대 호적에 올라가더라도 남자보다 미치고 여성의 재혼이 허용이 안 됩니다. 넘겨서 좀 더 나왔죠. 64쪽에 고려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그냥 제사 지내요. 음서 혜택이, 음서 아버지 빼 5품 이상, 음서 혜택이 사위나 외손자니까 엄마 쪽으로도 가고요. 재혼한 여성의 자손도 차별 없이 사회활동 가능하며 호적의 자녀가 태어난 순서들을 기재하고 족보에는 외손자도 다 기억합니다. 또 공신의 친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도 혜택받고요. 어쨌거나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 남성과 대등했다고요. 자, 고려의 문화 볼까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유학에서는 중기 때 보수적 성격이다. 왜요? 고려의 지배층이 문벌 귀족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보수적인 애들이니까. 자, 최충 한번 보면 되고 김부식은 봐야 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은 대표적인 경주 김씨로서 문벌 귀족이었으니까 책이라든가 사람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어떻다? 보수적인 애들이라는 거죠. 자, 무신정변 이후에 문벌 귀족이 몰락해서 유학이 위축됐고요. 자, 교육기관은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자, 국자감 안에 보면 66쪽에 넘겨보면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다. 유학 가르치는데 기술 가르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조선의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이잖아요. 성균관은 무조건 유학만 가르칩니다.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뒤에 할 겁니다만 중기에는 사학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사교육이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과외라든가 학원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교육이 위축돼서 문제가 생기고요. 뭐 후기 때 한번 보면 되고. 자, 성리학. 고려 때는 우리 성리학이 쭉쭉 들어오게 되는데, 자, 송나라 때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충렬왕 때 받아들였다가 누가 신진사대부가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유교국가고 성리학국가라고 하는 거죠. 자, 66쪽 맨 밑에 보면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권문세족 춘원파여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사회 개혁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실천적 기능도 강조했다. 이건 뭐 조선시대 더 많이 뒤에 가면 나오니까. 자, 67쪽에 역사책. 반가로 이번에 중기 때 동그라미 치십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러면 김부식이 이 사람 자체가 문벌 귀족으로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책도 어땠다? 보수적이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에 특히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했을 때 보면 포인트는 뭐예요?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했을 때 우리의 자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련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동명왕, 고구려 세웠던 동명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세웠던 동명왕을 강조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일현의 삼국유사, 단군의 건국신화를 최초로 기록했다 그랬고요. 이승우의 제왕운기, 각훈의 해동고수전. 어쨌거나 우리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역사 서술 체제는 조금 자세한 얘기니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편년체는 그냥 사건 순서대로 편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생겼다? 연도대로. 기전체는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8쪽 넘겨보면 불교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를 빼놓을 수가 없다. 굉장히 불교가 중시되겠죠. 자, 고려의 불교 정책 볼까요? 왕실, 귀족,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밑에 나와 있네요. 훈유 10조에서 연등의 팔관회를 중시해라. 요걸 강조했고요. 광종도 불교를 중시했다. 왜요? 얼마나 중시했으면 과거 시험 중에서 스님을 뽑는 승과 제도라는 걸 뒀으니까요. 승과 얼마나 중시 스님을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광종이 불교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국사왕사라 그래서 나라의 큰 일, 정책이 있을 때 누구에게? 승려에게 물어보는 일까지 있었다고요. 야, 스님 이번에 이런 일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있었고요. 또 사원, 절에 토지와 노비를 주고 면세 특권도 있네요. 자, 69쪽에 넘겨보시면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 선종 중심의 불교 통합인데 포인트는 모두 다 통합입니다. 통합. 일단 중요한 건 의천과 밑에 보면 누구 나와 있어요? 해심 나와 있고 진울 나와 있죠. 세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통일신라 때는 원효, 의상, 해초 봤었거든요. 요 통일신라 때 승려 3명, 요 고려 때 승려. 의천은 천태종이라는 해동 천태종, 의천 천태종 만들면서, 자, 교종과 선종으로 불교가 나눠져 있는데 똑같은 불교 아니냐, 이것저것 구분하지 말자. 근데 의천 천태종, 의천은 약간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 이렇게 주장했고요. 밑에 진울은 송광사, 수선사 결사운동 주장하면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주장했고요. 통합은 통합인데 뭘 중심으로 하는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의천 천태종, 진울 수선사 결사, 그 다음에 해심의 유불일치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고려는 불교 국가죠. 근데 고려 말에 유교에서 성리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려라든가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성리학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성리학,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을 들어볼 수 있었느냐? 해심이라는 승려가 야, 유교와 불교는 원래 하나야, 유불일치야,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세 사람, 의천, 진울, 해심, 요새까지도 거의 안 나오고요. 요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신라 승려와 이 고려 승려가 섞여서 나오니까 3명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720쪽에 다시 한번 불교가 점점, 이렇게 특히 권문세족의 권력 잡았을 때 불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쇠퇴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태종과 조계종인데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둘 다 일단 통합은 했어요. 근데 맨 뒤에 특징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조계종은,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입니다. 자, 대장경은 경으로 끝났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써놓은 건데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밑에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겠다라는 뜻을 만든 거죠.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만 굉장히 8만 수 이상 되는데도 오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도교는 거의 나오는 거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자, 풍수지리설은 앞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야, 개격은 덩이 다 했어, 서경으로 옮겨야 돼 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설을 주장했다는 거. 방식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전기에 서경길지설이 있었어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20쪽에 과학기술은 요거 보셔야 되죠. 인쇄술. 상정고급 예문은 현재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가로 4번에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최고는 요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옛고자를 써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서 현재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예요? 직지심체 요절. 그럼 앞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활판 인쇄술은 직지심체 요절.
자, 천문학, 의학, 화학 무기에서는 73쪽이에요. 자, 화포 최무선. 고려 말에 보면 화포를 만들었던 최무선의 활약으로 일본이라든가 왜구를 많이 격퇴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74쪽에 고려시대 건축 한번 볼까요? 건축의 하이라이트는 불교 건축이겠죠. 불교 국가니까요. 경북의 안동 봉정사 극락전, 여기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포라 그래서 건물을 떠받드는 기둥이 있거든요. 근데 주심포는 주심, 그 공포가 하나 있는 거고 다포는 여러 개 있어요. 그것만 한번 보실까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절에 보면 아까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고요. 자, 석탑. 석탑은 4번, 2번, 3번, 4번에서 다 해보세요. 5층, 7층, 10층. 고려 석탑의 특징은 다각다층입니다. 근데 통일신라는 어땠죠? 전형적으로 3층이었거든요. 고려는 다각다층. 자, 불상은 부처님. 왼쪽에 논산 관촉사 굉장히 커요. 이게 10몇 미터 되거든요. 굉장히 크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75쪽에 청자는 요거 보셔야 되겠네요. 고려 청자. 조선은 백자잖아요. 고려 청자는 신라의 전통, 송나라의 자기기술, 거기다가 고려의 독창적인 어떤 기법까지 전해져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 청자라 그래서 굉장히 고려 말에 독특한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고요. 자,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로 정치 위주, 문화도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까 화포 최무선 같은 경우는 화통도감 최무선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요 책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경제하고 사회하고 문화 파트는 조금 빨리 스피드 있게 나갔습니다. 정치 위주로 보시고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밑줄 같은 거 치시고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고려가 마무리됐네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한 다음에 조선은 한 3타임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근현대사 넘어가는 파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도 시험에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중요하다고 찝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78쪽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